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이 과연 대한민국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결을 벌여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망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낼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 지각변동, 엄청난 요동을 치는 근본을 완전히 뒤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문제가 지금까지 이 정국에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은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뚝 있지 않습니까? 이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뚝 안에, 방파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뚝이 있는 거예요. 이 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그 탄핵 문제가 방파제 역할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세론이 가능해진 그 이유는 본인도 대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세라고. 그 문재인 대세론이 가능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촛불 시위였다 이거예요. 그 촛불 시위가 계속 불이 타 올라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이죠. 그 새누리당에서 끊임없이 괄목할 만한 대선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고 또 그 바른정당이라는 그 새누리당 배신자 도망병들의 집합소 거기에서 뭐 남경필이나 유승민이가 무슨 대선 후보라고 했지만은 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세에 기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과 2주 만에 중도 탈락함으로써 그 표가 안희정한테 일시적으로 갔지만 그래서 안희정이가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반기문의 중도 하차와 함께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반기문 대세론의 일종의 제방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경우에 문재인 대세론을 가둬놓고 있었던 그 제방이 무너진다고 저는 전망하는 겁니다.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통령 후보감, 대통령감이 참 빈곤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위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간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선 문제, 대통령 후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 못된 정당도 역시 상당히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 안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저는 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이 왜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느냐. 그것도 비례대표 금배지까지 내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꼼꼼히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 씨가 전두환 정권에서 그때는 전국구 의원이죠. 그 전국구 의원을 하고 또 40대 초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에 저는 1981년 참 애숭이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윤창중이가 정치부 기자를 한 세월이나 김종인 씨가 전두환 정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세월은 사실 같습니다. 제가 김종인 씨를 관찰해 본 그 결과, 그 인물평을 말씀드리자면은, 김종인 씨는 김종인 씨 가는 데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권력을 안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이 충만감을 느끼는 권력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참 좌파이든 종북이든 간에 이 김종인 씨는 권력 추구가 자기 자신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종인 씨는 권력형 정치적 인간이다. 이러한 정치학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그 명함을 줄 때마다 완전히 여야를 넘나들면서 항상 이분의 목표는 뭐냐? 권력에 가까워지려는 그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방송이 버퍼링입니다. 거기서 방송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옵니다. 어디부터 버퍼링 했죠? 네, 저도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도 잘 되고 프로그램도 다운이 안 됐는데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생방송 중에 컴퓨터가 다운이 있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그래서 그 김종인 씨를 제가 30여 년이 넘도록 관찰해 온 것은 뭐냐면 이분의 가치관은 오로지 권력입니다. 항상 권력이 자신의 모든 인생관,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인간형, 정치적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는 변신의 귀재이고 나쁘게 말하면 배신의 천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왜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느냐? 불과 1년 전에 몸을 담아가지고 정말 경천 동지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변신을 했던 김종인 씨가 천신만고 그때 얻었던 그 비례대표 금배지를 내던져버리고서 이 광야로 나왔느냐. 여기에는 김종인 씨의 그 놀라운 후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야말로 좋은 의미에서는 변신의 귀재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네, 배신의 천재인 거죠. 그러나 이분이 볼 때는 자기가 추구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그러한 일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김종인 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정치권이 일대 요동을 치면서 정계 개편으로 급속히 진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문재인 대세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쳐놓은 그 방파제 역할을 이제 다하게 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붕괴된다. 이걸 김종인 씨는 내다봤다고 봅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가는 곳에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30여 년간 정치판을 관찰하는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지내면서 실로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경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구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어쨌거나 큰 고비를 넘김으로써 제1막의 대단원이 막이 내리고 제2막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정계가 요동이 치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반문재인 세력, 반문재인 세력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세력으로 다시 전면
개편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면은 바로 문재인 대세론, 문재인 세력이 급격히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김종인 씨의 탈당인 겁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그 엄청난 변화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그 노루목에서, 여러분 노루목 아시죠? 그 짐승들이 자주 그 출현하는, 그 출몰하는 그 결정적인 그 지점에서 김종인 씨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노회한 그 김종인 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정치를 시작한 것을 다 합치면 박정희 대통령 때에 국민 건강보험 도입, 거기부터 시작한 걸 다 합치면은 정말 엄청난 시절, 이 시간 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탄핵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정치판이 한쪽이 무너지면서 문재인의 그 대세론이라는 거대한 그것이 무너지면서 정치판이 급속히 흘러간다. 거기에서 아주 노련하고 노회한 김종인 씨가 그 판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씨 이외에 또 다른 그 문재인의 대세론의 붕괴, 문재인의 몰락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 단서의 하나가 뭐냐면, 박영선 의원, 그 여자 박영선이가 문재인 진영으로 가지 않고 안희정 캠프에 몸을 담은 사실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재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아픈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국회의원을 시켜준 이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이철이. 그 이철이가 안희정 캠프에 몸을 담은 거. 그 다음에 기동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동민 의원이 안희정 캠프에 몸을 담은 거. 저는 그것을 아주 매우 예민하게, 민감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쥐새끼 또는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조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세론, 그 문재인의 세력이 더 이상 확장을 하기는커녕, 외연을 확대하기는커녕 그 헌재 판결을 계기로 쭈그러드는 방향으로 급속히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김재인 씨가 그 아주 오랜 후각을 갖고 그 냄새를 맡게 된 거죠. 만약에 인생의 모든 가치가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도 남는 그 김종인 씨가, 만약에 문재인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문재인 씨가 발로 차더라도 그 옆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이 김종인 씨는 말이죠, 2012년 대선 때에 처음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것은 틀림없이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10년 김종인 씨를 만났을 때에 김종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 것인가? 제가 2010년, 11년에 김종인 씨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그 관찰자로서 또는 권력자로서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 제가 속으로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모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정운찬 씨.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런데 보니까 어떠한 이 권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총리로 들어가서 그 전후해가지고 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니까 이 정운찬을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는 정운찬 씨가 권력 의지가 없다. 그리고 함량 미달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인 씨가 안철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다 쏟습니다. 근데 안철수 역시 정운찬과 비교해 볼 때의 권력 의지가 참 어떤 역경을 뚫고서도 반드시 대권을 쟁취하겠다는 그러한 투사형이라든가 또는 전략가라든가 이러한 면모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거의 침몰하는 새누리당을 다시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씨의 그 박근혜 후보, 박근혜 비대위원장,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각하 내지는 기각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세력, 국가 중심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탄핵은 마땅히 각하되고 기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반헌법적이고 원천 무효인 거죠. 명백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건 반헌법적이고 법률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아예 각하를 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만 어쨌든 각하나 인용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명진이라는 종북 좌익 요설꾼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 그동안 참 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정말 공중분해돼야만 마땅한 그러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진 배신자가 30여 명이나 됩니다만 우글우글한 거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켜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운실의 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놀랍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밖에서 누구를 영입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을 각하 내지는 기각을 헌법재판소가 할 경우에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갔던 지금 바른정당, 그 바른정당에서 있는 그 31명이죠. 31명의 그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 김무성이나 유승민, 주호영 같은 또는 정병국 같은 그러한 핵심 주동자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0여 명 정도는 다시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라고 줄을 서는 참 웃지 못할 참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되면 틀림없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바른정당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놀라운 속도로 그 복원력을 발휘하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쏠려갈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정계 개편이 시작된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으킨다. 그것을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그러한 책략가는 미리 이럴 것이라고 본인은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례대표 금배지 하나 갖고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씨가 일종의 배팅을 한 겁니다. 제가 김종인 씨를 관찰해온 저로서 김종인 씨가 과연 누구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정치 투기꾼이고 정치 투기꾼이고 정치 도박사다. 폴리티컬 갬블러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정치 도박사입니다. 정말 탁월한 도박사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까지 타락시킨 데 대해서는 참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변신과 배신의 천재요 귀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제가 조선시대의 정치가 중에 한 사람과 비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노론의 맹주 송시열 선생과 저는 비교할 수 있다 봅니다. 송시열이죠. 네.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왕조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항상 권력의 편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소장파 서강대학교 교수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복지망을 대한민국의 이 복지 인프라를 까는 데 참여한 아주 정치적인 인물인 거죠. 그런 서강대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정말 전두환의 부상과 함께 전두환 정권을 창출하는 데에 이론가이며 행동가이며 설계자로
참여했다가 노태우 정권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는 동안에 당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지했다가 결국은 김영삼 정권 시절에 그 부패 부정 비리 스캔들로 형무소를 살고 그러다가 불과 1년 만에 김대중 정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신과 변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그 김종인 씨가 볼 때는 바로 문재인 세력의 거대한 붕괴를 예측했다. 그래서 그 김종인 씨의 탈당은 바로 문재인 몰락의 신호탄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은 이 요동치는 정계 개편, 정계 재편의 회오리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 붕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붕괴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이 이 엄청난 태극기 세력을 여기까지 불려왔는데, 그 몸집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 수많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냐, 물거품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설령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에 만에 하나 결코 패닉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패닉에 빠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몰락으로 우리는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반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바로 문재인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반문재인 세력, 반문재인 진영을 헌재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든 간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반문재인 세력을 꾸리는데 신속하게 그 반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의 행동 여부가
중단되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돼 가지고 대선 때까지 일단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선 때까지 가서 우리가 반드시 보수우파 정권을 어떤 상황에서든 재창출해야겠다. 이것을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 PD,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습관적으로 천여 명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제가 일단 오늘 제 칼럼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할까 합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네, 뭐 책 주문을 미국이라서 못하고 있다. 여보세요. 010-8881-4649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다니. 여보세요. 네네. 네. 무조건 문재인을 막아야 합니다. 네. 태극기 애국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 PD 방송 잘 나와요? 아이고, 예. 네. 정 PD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화면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미남이십니다. 네. 네. 탄핵 각하. 근데 우리는 바른정당하고 합칠 생각 없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바른정당하고 우리가 합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정당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그 바른정당에서 또 살아나려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내밀하게 의사를 타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몸집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 있는 참 새누리당 배신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1%, 2%, 3% 나오는 지지도란 것은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는 저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의 발원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했던 미국의 모든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과 그리고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모조리 엉터리로 귀결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전국을 제가 순회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만 여론조사는 절대적으로 틀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분명히
경천 동지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보도하는 내용과 전혀 딴판의 이변이 나온다. 그 이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변을. 그리고 그 이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중 씨 힘내시고 바른 길 가시는 것 가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나도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고 싶다.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전화 안 받아봤어요. 없습니다. 즉각 소통이 되는군요. 네네네네. 아, 여기 네네네. 제가 출연했던 그 종편 이런 것에서 사회를 봤던 분들, MC를 봤던 분들을 제가 키워주기만 했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네. 윤 선생님을 윤 선생님 했군요. 네,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좌파 쪽에서 안희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요새 보수층에서도 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금 일부 보수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칼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희정은 청년 시절에 대한민국 반미, 종북 좌파 학생 운동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 그것이 완전 조작 날조라는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극단적인 반미였고 극단적인 종북주의자였습니다. 이른바 위수동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대한민국에서 외쳐댔던 전형적인 종북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희정은 자신의 이념을 바꿨다라는 전향의 서, 전향과 관련한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급기야 우리는 주사파 대통령의 출연까지 목도해야 하겠습니까? 주사파 출신 대선 후보까지 우리 눈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 씨의 역할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목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안희정 씨가 노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안희정 씨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대연정을 하자고 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본인도 알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할 수 없는 외연 확장의 역할을 안희정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헌재 판결 이후에 과연 이 전개될 것이 틀림없는 이 정계 재편의 그 회오리 속에서 안희정은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 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안희정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든가 어떤 경우든 국가 중심 세력은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 겁니다. 네. 또 들어온 이야기 있습니까?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인의 탈당이나 박영선의 안희정 지지가 예. 문재인 몰락의 징후다 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의 차기 주자는 안희정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안희정도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이 몰락하면 안희정까지 같이 몰락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야권의 차기 주자는 누가 되고 그에 대한 대항마는 어때야 되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한 문재인의 몰락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문재인 당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게 안희정 당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당입니다.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던 간에 저는 문재인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80%가 이른바 친문 세력, 친노 세력으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문세력으로 재편된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문재인과 안희정이가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8대2로 나올 겁니다. 경선 결과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민 지지도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과 안희정이 8대2로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문재인이가 여론조사의 경우는 문재인의 지지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급격하게 떨어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재인이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의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는 그보다 더 팽창, 확장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대세론은 붕괴된다. 왜? 바로 반문재인 세력이 하나 또는 두 개로 뭉치려는 어떤 그 응집력, 그 역동성,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세로는 헌재 판결을 계기로 무너진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는 방파제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 정계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자유민주당을 포함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거예요. 완전 넋이 빠져가지고 쳐다보고만 있다면 정말 큰일이란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 힘이 들고 그 피로감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온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오면서 제가 정치부 기자나 정치 담당 논설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또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정권 초반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이라든가 인수위 대변인이라든가 뭐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참 그런 자리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은 결코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확실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렇게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김종인 씨의 역할이 있을 거라 봐요. 없지 않을 것이다. 그 판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는 그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왜 홍수 때 보면은 동네에 큰 비가 오면은 그 물고기들이 한쪽으로 막 몰리죠. 그걸 지금 김종인 씨가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삼택이란 거 아시죠? 삼택이. 시골 출신들은 아시는데 그 삼택이란 걸 그냥 갖다 대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자기 정치 세력화하느냐. 저는 그래서 만에 하나 김종인 씨가 만에 하나가 아니죠. 김종인 씨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봅니다. 그래서 섞어찌개 정당을 만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이 섞어찌개 회색 정당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씨가 대선 후보로 독자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바로 이 김종인 씨가 자유한국당의 신당 창당의 마술을 멋질 수도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될 수도 있고 바른정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이미 사실 지금 붕괴되어 있거든요. 어떤 백약이 무효인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바른정당은 사실상 백약이 무효예요. 저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도 또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세력 확산, 세력 규합에 성공하면 자신이 대통령에 저는 나올까 봐요. 나이 80에. 네.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는 도전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신당으로 신당 개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말 후한무치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체면도 없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 정계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그 몸집을 결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몸집을 결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뭐냐?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 인사를 들여와야 됩니다. 외부 인사. 정말 경천동지할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신속하게 당의 몸집을 넓히고 대선 후보 논의의 그 범위를 확대해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재인 세력과 대응할 수 있는 이 반문재인 세력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예컨대 문재인, 김종인 또는 안철수 그리고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그 여권 세력 이렇게 한 4부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4부류의 싸움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 이게 틀린다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저는 이길 수 있다 봅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재미있는 게임 한번 하고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정 PD?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군요. 그죠? 네. 정말 이게 유튜브 방송인데 지금 이렇게 1200명대 분들이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 이게 들어오신다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데 한 2분 정도만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지금 이 윤창룡 칼럼스랑 TV를 시청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찍어주세요. 네, 자 찍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저는 생방송을 여러 차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옵니다. 대전, 네네. 좀 해운대, 춘천, 서울 상암동, 인천, 대전, 네. 쭉쭉 나오는군요. 네. 아이고, 구미, 부천, 문산 엄청납니다. 정말 인천, 충북, 서울 방이동, 예, 일본, 대전, 부산, 청주, 아이고, 김포, 서울 미국 샌디에고, 아이고, 예. 네네. 안양, 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이라고, 제가 반드시 해외 동포 여러분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이요, 안양, 네네네. 평촌, 안양하고 하와이는 멀죠. 네, 마산, 호주, 일산, 울산, 네, 집, 장난치지 마세요. 네, 경주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토크쇼 했죠. 용인시. 그리고, 이달 말, 3월달 말 일요일 하루를 잡아서, 윤창룡 시국 토크쇼, 제 10차 시국 토크쇼를 할까 합니다. 시간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저지, 서울 강동구, 포항, 의정부, 남양주 엄청나군요. 네네, 성남시, 부산, 뉴욕, 포항, 네네, 포항, 양산, 인제, 강원도 인제, 네네, 피츠버그, 경산, 포항, 부산 센텀, 예, 좋으신 사실입니다. 서초동, 네, 경기 화성, 울산, 인도네시아, 동두천, 포항, 네, 분당, 영풍, 문고, 네네, 밴쿠버, 경산, 안성, 서초동, 네, 베트남, 네,
윤찬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성, 양산, 미국 글로벌이야. 글로벌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글로벌이. 영종도, 네. 제가 그림을 그렸던 영종도. 대구입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네, 대구, 경기도 의왕시, 미국 시애틀. 네. 탄핵 전망, 네. 같은 것 별로 없어요. 평양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 캐나다. 여보세요. 평양 진짜 보고 계십니까? 네네. 송파동, 신시내티, 미국, 피츠버그, 전남 광주, 좋습니다. 시카고 서초동, 시카고에서 많이, 미국 필라델피아, 시카고, 통영, 하남, 경산. 네, 이것이 사실인 게 뭐냐면은, 윤창중 토크쇼를, 시국 토크쇼를 할 때마다 캐나다에서 한 10여 분,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10여 분 교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거의 10여 분, 20여 분 참석을 하십니다. 네. 창원, 대구,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 감사합니다. 네. 태극기 배지 어디서 사요? 네. 여기는 태극기 집회에 가면은, 거의 공짜로, 나눠줍니다. 이분은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분 같은데, 저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얻어가지고, 참 감사드리죠. 너무 고맙죠. 네, 보니까 자기 자비를 털어가지고, 태극기 배지하고,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 태극기 배지하고, 태극기를 나눠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탄핵 판결을 기다리는 태극기 세력이 마음을 졸이면서. 예.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탄핵이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지 여러분께서 참 마음을 많이 졸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지 않을 경우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은 또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가서 총궐기해야 하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우파의 가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가 엉터리로 의결한 탄핵, 그리고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급조한 수사 결과만을 놓고 추진한 탄핵,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아나무인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난도질과 생매장, 그런 결과만을 놓고 아직도 수사가 매듭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국회 탄핵을 합헌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헌재 소장을 포함한 9명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결혼 상태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왜 9명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지명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또 한 명이 임기를 다하기 때문에 3월 10일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주장에 저희들은 결코 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각 하나 기각 이외에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저 윤창중을 포함한 모든 국가 중심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